원서는 4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잖아요. 원서는 몰락하고 이렇게 되니까 거의 내전 직전인데 원담이 열받아가지고 공비를 죽여버립니다. 내분 이게 더 원수가 되기 때문에 상대한테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유인해서 들어오는 조조군 특공대를 무너뜨려가지고 압사시켜버리고,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명환입니다. 100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원씨 집안 삼형제와 조조의 대결입니다.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원서는 몰락하고 조조가 화북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이게 과정이 간단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이 주 하나를 정복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덕이 원서는 4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요동의 기병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지역을 정복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군대가 필요하죠. 조조가 비록 관도대전에서 승리했지만 원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패전하고 돌아간 원서는 기주에서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고 나름 재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202년에 원서가 사망해버리죠. 원서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원담, 원희, 원상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들들이 다 어머니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희하고 원상의 어머니가 같았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아무튼 어머니가 알려진 사람은 막내 원상입니다. 유씨 부인은 상당히 미인이었고 원서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욕심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 기록에 나오는 그 여성에 관한 얘기는 정도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다,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막 그냥 주변 애들을 살해하고 자기 반대파를 죽일 정도로 많았다,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원상, 막내인 원상을 후계로 삼으려고 노력했으니까 뭐 주변 기록에 이제 욕심이 많았다, 뭐 이제 오만 짓을 다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뭐 이 권력의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앉히려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원담과 원희가 뭔가 어머니가 좀 이렇게 집안이 안 좋거나 이미 몰락했다라면 더더욱이 그런 욕심을 가졌겠죠. 원소는 원상을 총애했다고 합니다. 뭐 속셈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원상이 아주 어렸는데 원담과 원희를 지방으로 내보냅니다. 이때 원담이 제일 나이가 많았고 좀 나이 차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갑자기 원담은 청주자사로, 원희는 유주자사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이게 분봉하는 시기죠. 원소가 다스리고 있는 주가 4개 주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중원에 가까운 청주와 유주를 원담과 원희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저수가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지, 안 생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저수의 말은 이게 세자 책봉하듯이 딱 후계자를 정해놓고 옆에서 끼워야지, 얘 하나 떼주고 얘 하나 떼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잖아요. 근데 원소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핑계를 댔대요. 내가 이렇게 아들들에게 딱 나눠주고 얘들 다스리는 걸 봐서 이제 후계자를 정하겠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뭐 속셈,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게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당시가 난세기 때문에 이 한나라라는 게 원래 잘 다스려질 때도 겉으로는 관료제고 안으로는 봉건제 비슷한 건데 지금 난세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지역을 차지해서 다스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정상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그러나 어쨌든 이게 시대가, 조조는 그러지도 않았거든.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인데 원소가 옛날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가 이거는 당신한테도 안 좋고 이게 주변 사람들이 봐도 이거 저 아저씨 저거 구체제 인사 아니야, 뭐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는 거야, 이런 이제 인상을 준다, 그러니 하지 마라,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원소가 정말 바보여서 그랬는지 현실적으로 급하니까 그랬는지, 바보는 아니고 그냥 답은 두 개뿐이에요. 일단 상황이 급박하니까 일단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자기 막내 아들인 원상을 후계로 세우고 나중에 제거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죠. 이게 성공하려면 원소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원상이 장성하고 원담과 원희를 반란 안 나게 제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년에 원소가 갑자기 사망해버립니다. 하여간 원소는 죽을 때까지 뭐 하나가 부족합니다.
자, 이제 아들들의 얘기로 돌아와서 맏아들 원담은 군사적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담의 능력은 정말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청주에서 독자 세력을 구축했고 유비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도 원래 원담이었고 나중에 원수라고도 이렇게 뭐 저쪽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실패하죠. 유비는 이제 패전을 거듭하다가 유표한테 망명을 버리고 원술은 이제 원소 쪽에 오지도 못하고 사망합니다. 원소가 관도대전에서 패하니까 이제 원담이 조조와 접경한 유일한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그 원담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애매하긴 하지만 군사적 능력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만 원소가 사망해버립니다. 원소의 모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던 사람이 전풍과 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세, 뭐 이제 전략을 짤 때는 전풍과 저수 말이 다 맞았어요. 그런데 전풍은 이제 원소에게 간언하다가 원소에게 죽었고 저수는 관도대전 때 조조에게 사로잡혀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배하고 봉기가 남는데 둘은 원래 처음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대국적으로 단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배도 되게 강직한 사람이었다. 뭐 봉기도 정적이었던 신배와 대국적인 것을 위해 타협을 한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시대의 정치 체제가 정상적인 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세의 권력자라는 건 다 군벌이고 군벌은 기본적으로 독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강직하고 똑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신 관리 잘못하면은 측근들이 결국 어린 지도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배와 봉기도 원소가 사망하자 막내인 원상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또 두 명의 모사 곽도와 신비 그리고 신평은 원담을 지지합니다. 물론 이게 서열상으로 보나 그간의 활약상으로 보나 원담이 장만함이고 이미 독자적으로 군벌화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유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들이 자기 좀 무능력했는지 뭐 이렇게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군벌화되어 있는 원인은 별로 힘을 못 쓰고 중앙정부에는 원상은 아직 어리고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요때쯤 되면 잘해야 하여간 1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원상을 끼고 도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거의 내전 직전인데 사생 결단을 내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내전이 나야 정상인데 전쟁이 안 납니다. 왜? 조조가 있으니까. 조조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둘이 뭐 양패구상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협력도 안 합니다. 원소가 죽은 게 5월인데 조조는 원소가 죽자마자 9월에 기주를 침공합니다. 이때 원담이 이제 조조를 맞서 싸우는데 의외로 원담이 잘 싸워요. 이때 원상이 적극 지원했더라면 군대가 더 강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담군을 지원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상이 원담한테 군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봉기를 책임자로 해서 따로 군대를 보냅니다. 제가 그 삼국시대 할 때 유명한 안시성 전투에 고구려 구원병이 왔는데 얘네들이 합쳐 싸우는 게 아니라 따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지방 군벌화 되어 있으니까. 당태종이 이걸 노리고 탁 앉아서 얘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생할 거야. 얘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고생할 거야. 간단히 말해서 합세하면 우리가 이거 못 이겨. 협력하면 이기기 힘들어. 따로따로 놀면 이건 땡큐야. 근데 따로따로 놀죠. 이게 당대적인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때 당시 정세를 보면 다 그냥 뻔한 거예요. 합세하면 못 이기고 협력하면 이기기 힘들고 따로따로 놀면 이길 수 있는데 따로따로 놀죠. 이렇게 되니까 원담이 열받아가지고 봉기의 군대를 흡수하기 위해서 봉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조조 침공하기 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조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막상 조조를 침공하니까 이제 봉기의 군대도 없어졌고 그 군대 가지고도 조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상이 또 군대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여기서 조조를 막는데 이게 또 협력이 될 리가 없죠. 그래도 이들이 또 합세하니까 이 정도만 돼도 조조가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철수하니까 둘이 또 여기서 트러블이 생겨서 추격하자 말자 그러다가 트러블이 납니다. 이걸 보면 조조가 꼭 못 이겨서 후퇴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전투를 안 해도 병력 소모가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최소의 희생으로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더욱이 상대가 4분이 나면 더욱이 전쟁에서 이겨도 그 지역을 통치하기가 힘든데 내가 그냥 들어가서 깨트리고 정복하는 거하고 둘이서 서로 싸워서 4분이 났을 때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게 되면 이 네 분 이게 더 원수가 되기 때문에 상대한테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내전이 나면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니네가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니 뭐. 근데 이거는 다 낭만적으로 하는 소리고, 현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싸우는 놈이 적이야.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내 편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전이 나고 되면은 뭐 화성인이 오든 이민족이 오든 결국 그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 조조 입장에서는 그냥 치고 들어가서 둘을 단합해하면은 싸우기도 힘들고, 이겨도 또 그놈들 통치하기 힘들어. 그런데 네 분이 나면 지들끼리 죽이지, 그게들이 또 와서 내 편이 되지, 내 편이 안 됐어도 나중에 끝나면 항복하지. 이런 거를 일거삼득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했지만 조조가 바보가 아닌데, 내가 조조라도 이럴 때 원상 원담하고 왜 싸웁니까? 적당히 싸워도 후퇴해버리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못 이겼어도, 진짜 못 이겨서 후퇴했어도 기분 좋게 후퇴했을 거예요. 내가 져서 후퇴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돼서 여양성에서 격전을 치르다가 조조가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자 원상과 원담이 싸우게 되죠. 싸우는데 군사적 재능은 원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원소의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메인을 원상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기지를 못해요. 또 원희도 원상편에 붙었고, 결국 원담이 패배하니까 조조한테 투항합니다. 그리고 조조한테 협력하겠다고 그래요. 조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원담을 받아들여서 원희와 원상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원담하고 원상이 싸우느라고 자꾸 북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원소의 통치 중심지 낙양과 같은 것이 업이라는 것인데, 업을 공격해버리죠. 그러니까 업에는 원담도 없고 원상도 없고 신배가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를 공략합니다. 그러자 이제 원상하고 원담은 이제 조조편이 되어버렸고, 원상은 구원하러 왔는데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신배와 원상이, 이거는 이제 서로 협력하려다가 오히려 조조한테 말려가지고 패전해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 조조가 진짜 잘 싸워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요,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3판 양승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누가 최종 승자가 되느냐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업성을 공격하는데 업이 상당한 요소였기 때문에 조조가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신배도 잘 싸워요. 그래서 뭐 어쨌든 포위가 되고 대세가 틀린 것 같으니까 수비대장이 항복을 해서 통로를 열어줍니다. 근데 이걸 또 눈치채가지고 유인해서 들어오는 조조군 특공대를 무너뜨려가지고 압사시켜버리고, 그러다가 조조가 이제 마지막 투사로 땅굴을 팝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땅 파기가 쉽기 때문에 성 공략할 때 땅굴을 많이 파고, 이게 제일 이제 수비하는 쪽에서 위험한 방법인데, 이게 신배가 또 보니까 땅굴을 파긴 파는데 구멍이 작은 거야. 그래서 저건 별거 아니야, 또 특공대 보내려는구만 이래가지고 방심을 해버립니다. 이런 게 정말 조조가 잘하는 거예요. 한번 일부러 져주지 않아도, 꼭 일부러 지는 거 아니라도 졌어. 얘가 이런 수를 쓰네. 그러면 다음엔 이런 수를 쓰지, 이게 아니고 이런 수를 쓰네. 요 놈이 성격이 이렇구나. 요게 이놈이 저기 전술적 특징이 장단점 이거구나. 그러면 요 수법을 쓰면 넘어올 거야. 이렇게 알아서 조조가 고수라는 거예요. 아니 싸웠는데 상대가 계속 레프트훅을 쳐. 이놈이 레프트가 세네. 이거 누가 몰라. 그거를 보고 이거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얘가 요렇게 반응할 거야. 이거를 상대방도 모르는 그 상대의 습관과 약점을 찾아내는 게 능력이죠. 그래서 조조가 뭔가 하여간 신배의 약점을 알았던 것 같아요. 기록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땅굴을 작게 팝니다. 그러니까 신배가 방심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깊게 파서 들어가 버립니다.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철저한 근데 그래도 이제 성을 함락을 못 시키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상이 오니까 신배가 원상하고 합세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때도 이제 성이 함락 직전이고 초조하니까 그러는데, 모든 전략 전술에서 가장 위험한 게 상대방한테 수가 보이는 거야. 근데 상대방한테 수가 언제 보이냐? 내가 절실할 때. 내가 충분히 쟤 이길 수 있어. 노지심이 수호지검 3일을 굶었더니 도적대한테도 지잖아. 나 밥만 먹으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저기 밥이 있어. 만세하고 달려가다가 화살에 맞는 거야. 왜? 너무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저 밥만 먹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하지, 그 밥 먹으러 가는 길을 공격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거든요. 이런 게 약점인데, 아무튼 원상하고 신배가 만나는 틈을 노려서 조조가 대파를 해서 결국 원상은 도망가고 신배는 이제 동성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신배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조조 편을 들은
곽도와 신비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신비를 또 집안을 몰살시켜 봐야 됩니다. 이때 신평은 원담의 편이 돼서 조조하고 이제 원담하고 동맹을 맺으러 갔었는데, 곽도하고 신비가 원래 곽가랑 동양이고, 곽도하고 곽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친척인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원래 조조 쪽하고 좀 이렇게 친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담한테 조조랑 동맹 맺자고 했다고. 지들은 절대 안 죽을 테니까. 원담은 절대 조조가 살려둘 리가 없지.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신배 같은 사람은 저희 나쁜 놈들 그래서 신비 집안을 몰살시켜버리고 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업이 함락되면서 이제 원씨 형제와의 싸움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담은 조조한테 투항했지만 결국 둘 다 서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결국 그랬는지 뭐 조조가 또 이게 받아주는 척하고 뒤를 친 건지 잘 모르지만 조조가 승자니까 원담이 뭐 배신하려고 그래서 쳤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살려둘 리가 있었겠어. 이거 살려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 원시당이니까. 그래서 원담도 제거합니다. 원희와 원상은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아직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요동의 오한족, 이 막강한 요동 기병들, 조조가 그 일부를 가지고 여포와 이걸 다 없앴던 그 막강한 요동 기병들이 거기 있습니다. 얘들이 중원으로 쳐들어오면 패하지만 본토에서는 잘 안 패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오한족, 흉노족 이런 부족 세력들을 결집해서 자기 최후의 방어를 핍니다. 그리고 이제 고간이라고, 이 원희 원소의 친인척이죠. 이쪽이 있었는데, 고간이 병주에서 흉노족, 그 옛날 여포를 만들어줬던 병주 기병을 거느리고 원씨하고 호응을 합니다. 조조로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얘들이 지금 몰락한 것 같지만 저쪽 애들을 단합시키면 결국 자기한테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조조도 아직 천하제패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를 빨리 정리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북쪽에 강력한, 그러니까 제2의 여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놔둔다는 건 쉽지가 않죠. 자, 이래서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이미 시간을 많이 썼어요. 여기서 원희 원상하고 싸우다가는 유표가 치고 올라올 수가 있죠. 완전히 지금 남쪽이 비어있으니까. 그렇다고 유표로 내려가자니 원희하고 원상이 세력을 확보하고, 아직 이 유주 병주에 남아있는데 원씨 집안이, 이게 집안은 막강하잖아요. 그러니 그 세력들, 그 기층 세력들이 이게 또 합세하면은 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조조는 고민에 빠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요동으로 쫓아가서 원희 원상이랑 싸우느냐. 이놈들은 별거 아닌데 요동 기병은 보통이 아니니까 이것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여기서 고전하게 되면 또 유표가 쳐들어오지 않냐. 유표가 안 쳐들어온다고 해도 조조가 요동 기병하고 싸우다가 피해를 입거나 장기전으로 몰입하면 유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좀 소심할 뿐이지 욕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확률이 5대5면은 가만히 있지만 9대1이라면은 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제일 골치 아파. 저놈이 칠 거야 안 칠 거야가 아니라 상황을 봐서 칠 거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야. 이런 이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건 조조의 삶도 가만히 보면 끝이 없어요. 자, 이 세 가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